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국민 통합을 위한 원팀 행보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비상 상황이라며 선대위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유권자 표심을 향한 감세 정책이 치열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함께 올해 납부한 종부세에 대해서도 환급을 시사했고, 윤석열 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발표하며 개인 투자자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자 국회 운영위원장인 윤호중 의원과 함께 21대 국회 전반기 운영의 주요 성과와 과제,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대선 필승 전략에 대해서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원팀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선 승리를 위한 민주당의 혁신과 단결을 당부했고,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의 가치를 살리는 쇄신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태훈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한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통합을 강조하며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행보를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이 후보는 대선 승리를 위한 민주당의 혁신과 단결을 당부하며 이 전 대표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또 정치의 가장 큰 본질적 역할이라고 할 국민 통합을 이뤄낼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에서 지금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이낙연 전 대표님의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전 대표가 비전위를 통해 선대위 전면에 나서면서 민주당 선대위가 출범 50여일 만에 원팀 행보를 본격화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살리는 쇄신을 강조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현 정부와의 차별화 전략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가 민주당다움을 살리고 키우도록 돕는 일에도 힘쓰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쇄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다움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비전위는 매주 회의를 통해 민주, 혁신, 포용, 미래, 평화 등 5개 분야별 비전 메시지를 내놓고 내년 1월 5일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비전 투어도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른바 토론 무용론을 주장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토론을 거부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건희 씨 사과에 대해서는 평가는 국민께 맡기는 게 도리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대위에 단합을 당부했습니다. 그 누구든 당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면서 최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선대위 상황을 우려한 건데요. 대장동 현장도 찾아서 이재명 후보의 특검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선대위 상황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비상 상황, 정권 교체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면서 선대위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또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상임 선대위원장직을 사퇴한 뒤 인터뷰를 통해 선대위 운영을 비판해온 이준석 대표를 의식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비상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도 후보의 정책적 약속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자기의 의견을 표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SNS를 통해 당을 위한 제언이 평론 취급을 받았다고 맞받으며 선대위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될 조짐을 보였습니다. 윤 후보는 대장동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특혜 의혹 공세를 강화하고 특검 도입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공개 토론 제안에 대해 대장동 특검 수용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 초청해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 조치 무력화를 공인해줬다고 비판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육군 1사단 GOP 경계부대를 방문해 사회 진출 준비금 1,000만 원 지원 등 군 복무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여야가 연일 감세 경쟁에 나서며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를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윤석열 후보도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며 개인 투자자 보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내년 보유세 부담을 우려한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합리한 종부세 규제로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일시적 2주택자는 1주택자로 상속의 경우도 지분정리 기간 동안 1주택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앞서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다시 한번 부동산 세제 개편을 꺼낸 겁니다. 또 당정을 향해서는 올해 불합리한 종부세 납부분을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주식 양도세가 도입되는 2023년부터 주식거래세의 완전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개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확대되면 증권거래세는 폐지하겠습니다. 장기 투자자에 대해서는 우대세율을 적용하여 낮추겠습니다. 또 신산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 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인 투자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감세 공약으로는 윤 후보가 이미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공언한 상황. 오늘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 기조에 대한 야당의 요구가 거셌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구체적인 세 부담 완화 방안은 내년 3월 말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모두 국민의 세 부담을 덜겠다는 감세 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지만 그동안의 정책 기조와는 크게 다른 데다 정부도 감세 정책에 반대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선거용 정책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각종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여야 그 어느 쪽도 확실한 우위라고 말할 수 없는 접전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 합당에 이어서 제3지대로 외연 확장을 통해 지지율 반등을 꾀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대국민 사과로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홍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직 절대 강자는 없다. 대선을 70여일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격돌한 이번 선거를 함축한 표현입니다. 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를 견인하기 위한 외연 확장에 나섰습니다. 열린민주당과 합당에 합의하면서 강성 지지층을 공략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제3지대 후보들에게도 러브콜을 보냈는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와 결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결합 대상에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선 후보도 가능하다며 중도층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에 안 후보는 정략적 판 흔들기용 발언이라고 비판했는데 이 후보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학력 부풀리기 논란이 불거진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대국민 사과가 지지율 반등에 영향을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사과 내용이나 진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일단 김 씨가 직접 사과를 한 만큼 선대위는 여론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전반적으로 메시지가 괜찮았다며 이제 장애물이 하나 제거됐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를 둘러싼 또 다른 위기인 선대위 갈등은 이 대표가 선대위 직책을 사퇴한 이후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당대표와 대선 후보 간 갈등 표출이 지지율 반등을 이끄는 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국민의힘이 내부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오늘 만나 대장동 특검법 처리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상설 특검 법안을 제시한 반면 국민의힘은 특별법에 의한 특검법으로 대장동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처리를 위한 미디어 특위 연장 처리 등 본회의 일정에 대해선 각 당에서 의견을 조율한 뒤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계 중심의 임상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코로나19 상황실장인 신현영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신규 확진자 급증 이후 섬세하지 못한 의료 대응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오늘 긴급 승인된 경구용 치료제는 위중증 환자를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국민들이 빠르게 복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의료 처방 시스템 체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신한울 3, 4호기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신한울 3, 4호기 재개 서명 100만 명 돌파 기념보고 대회에 참석해 우리가 탈원전했을 때 정상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탈원전 정책은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고 미래 먹거리 일자리마저 없애버리는 가장 포악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규명을 위한 쌍특검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은 후보들의 범죄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고 투표할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오늘 법무부에 특검 촉구 서한을 전달한 데 이어 국회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방송 토론회를 놓고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 토론 무용론을 제기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네. 윤 후보가 지난 25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어떤 말을 했냐면요. 이 정책 토론을 많이 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싸움만 난다면서 후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시청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 오늘 자신의 SNS에 이 토론의 힘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로 윤 후보를 저격했는데요. 이 후보 토론은 다수가 동의하는 최선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라며 한낱 말싸움으로 치부하며 토론 자체를 거부하는 건 자칫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이해되기 쉽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그동안 윤석열 후보를 향해 이 공개 토론을 여러 번 제안한 바 있죠. 또 지난달 초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와 얼마 전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이 두 후보의 맞수 토론을 계획했었지만 윤 후보의 불참으로 1인 대담 형태로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네. 방송 토론회가 이제 유리하다고 이제 판단하는 후보 쪽에서는 언제나 이제 더 하자, 그리고 이제 불리하다고 이제 판단되는 후보는 최소한으로 하자,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이 늘 이제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데 방송 토론회가 꼭 해야 되는 건가? 이게 관련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이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요, 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3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은 내년 2월 15일부터 이 대선일 전날인 3월 8일까지로 이제 22일간인데요. 네. 이 기간 내에 최소 3회 토론회만 하면 이 법적인 부분은 충족하게 됩니다. 네. 지금 현재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3회로는 이제 부족하다는 상황인데, 근데 아예 그 토론회 수를 법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을 했다고요? 네, 민주당이 토론회는 이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꼭 필요한 절차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요, 김승남 민주당 의원의 안은 이 토론회 개최 횟수를 선거운동 기간 전 3회 이상, 또 선거운동 기간 중 3회 해서 모두 6회 이상으로 하자는 거고요. 이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안은 좀 더 횟수가 많습니다. 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총 7회 이상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처럼 민주당 개정안까지 잇따라 발의하면서요, 이 윤석열 후보를 토론회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총 공세를 벌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지난 대선 때는 이제 중앙선관위 주최 3회, 그리고 이제 방송국 주최 3회 해서 총 6회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민주당 주장은 6회에서 이제 7회 정도군요. 근데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간에 이렇게 이제 토론회를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각자의 이 유불리를 따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민주당이 이 토론 횟수를 늘리고 싶어하는 건 이재명 후보가 이 토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다고 판단하는 거겠죠. 민주당은 이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지낸 이재명 후보가 이 토론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보다 정책 능력에서 월등히 우위에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토론을 통해 윤 후보와 경쟁력 차이를 보여줘서 이 국민 지지를 더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윤 후보는 오늘 토론을 피할 이유가 없다며 이 민주당의 비판에 직접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윤 후보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이 대장동 특검부터 받으면 토론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 토론에 관련해서 이제 첫 번째로 살펴봤는데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의혹 관련해서 어제 김 씨가 이제 사과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이제 사과 의향이 있다고 밝힌 지 열 하루 만입니다. 네. 어제 오후 그 국민의힘 당사에서 그동안 제기된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 직접 사과를 했는데요.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지만 이 돌이켜 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다며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고 불찬이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자신 때문에 남편이 비판받는 현실에 가슴이 무너진다며 자신을 욕하더라도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온 남편에 대한 마음만큼은 거두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김건희 씨 죄송하다, 반성한다라는 이 발언을 여러 번 했었는데 다만 허위 이력에 대한 이 구체적인 소명은 없었습니다. 김 씨 회견 이후엔 국민의힘이 이 관련 의혹에 대한 별도의 해명 자료도 내놓았는데 이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 네. 김 씨가 경력을 돋보이게 하려 하거나 오류를 기재한 적은 있지만 이 허위는 아니라는 건데요. 이 김 씨의 법적 책임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김건희 씨 이제 사과를 지켜본 민주당은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근데 민주당은 그 김건희 씨 사과에 대해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구체적인 소명이 없다 보니까 이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인데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김 씨의 사과에 대한 평가는 국민에게 맡기는 게 도리인 것 같다며 직접적인 입장을 자제했지만요. 민주당 의원들 김 씨의 사과를 두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사과가 아니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요.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사과를 빙자한 가정사 하소연이다. 심파 코미디 같은 황당 회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동학 민주당 최고위원도 하나만한 사과, 빵점짜리 사과라고 혹평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그 내부에서도 이 평가가 이제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국민의힘은 어제 김 씨의 사과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긴 했습니다. 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그간의 한 장애물이 제거되었다고 밝혔고요.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은 본인이 쓴 상당히 진정성 있는 사과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선대위와 갈등을 겪고 있는 이준석 대표도 김 씨의 용기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좋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반면에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 이 국민적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또 당내 일각에서는 사과 시점이 늦어서 이 지지율 반등의 계기보단 이 하락세를 면하는 정도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공정과 정의를 강조해온 윤석열 후보, 이 김 씨의 사과를 계기로 이 배우자 리스크를 털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이슈 분석에서는 이재명, 윤석열 대선 토론회 신경전 그리고 김건희 씨 사과에 대한 평가를 분석해봤습니다. 박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2월 27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정치톡은 신경전 2라운드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신경전이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핵관 문제로 선대위 직책을 모두 내려놓은 이 대표. 최근 윤 후보와 선대위를 겨냥한 공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 팀킬만큼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일까요? 오늘 중앙선대위 공개회의 석상에서 이 대표를 저격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비상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당원 누구도 당의 공식 결정과 방침에는 따라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선 후보라는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 같은 윤 후보 발언이 알려지자 이준석 대표 곧장 반박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누구나 본인이 속한 조직에서 더 나은 결과를 위한 제언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를 두고 이 대표 선대위 사태 발단이 됐던 조수진 최고위원과의 정면 충돌을 윤석열 후보가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겠는가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것을 고스란히 되돌려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 대표 최근 공개된 SNL 코리아 주기자가 간다 코너에 출연해서 난이도가 높은 밸런스 게임 질문에 아주 솔직하게 답변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내용도 직접 확인해 보시죠. 요즘 근황이 어떠신가요? 고생하고 있죠. 내가 대통령 되기 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기. 내가 되는 게 좋죠. 남의 선거 돕는 게 그것보다 내 선거가 되는 게 좋죠. 저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도 돼봤으면 좋겠어요. 집안 싸움으로 윤석열 선대위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선대위 운영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모습인데요. 윤 후보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지금 윤 후보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치솟는 몸값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 초박빙의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몸값이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양강 대선 후보의 지지율 싸움이 치열해질수록 안 후보를 향한 러브콜도 쇄도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안 후보와 단일화 가능성을 앞다퉈 언급하는 등 안철수 끌어안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먼저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안 후보를 야권에서 가장 의미 있는 후보라고 한격 축혀 세우면서 공개적으로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송 대표는 안 후보는 V3 백신을 만들고 4차 산업에 대한 고민이 확실한 국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분이라면서 같이 연합해서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키울 수 있다면 의미가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안 후보와의 접점을 늘리면서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김민전 경희대 교수를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고 안 후보에게 서울 종로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로 출구를 마련해주는 방안이 제시가 되는 등 안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양강 후보에게 실망한 일부 유권자들이 안철수 후보에게로 옮겨가면서 좀처럼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던 안 후보 지지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안 후보는 자신에게 쏟아진 러브콜을 외면한 채 누구의 제안에도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내년 대선 승부를 좌우할 캐스팅 버터로 새롭게 떠오른 안철수 후보. 독자 노선과 단일화 중에서 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따른 겹 악재로 지지율에 빨간불이 켜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인데요. 배우자 김건희 씨의 사과로 진화에 나선 데 이어서 당의 내홍을 수습하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관련 이야기를 국민의힘 김병민 선대위 대변인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대변인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허위 이력 논란과 관련해서 결국 어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김 씨의 대국민 사과는 언제부터 이제 준비가 된 거고요. 또 이를 결행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어서 이제 당내에서도 국민의힘 당내 안에서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까지 듣겠습니다. 예, 어제 이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대표의 대국민 사과에 대한 평가는 아마 국민들께서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이 지난 전쯤 관련된 문제들의 여러 의혹 제기들이 있었고 제일 먼저 사실은 해야 됐던 일들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일이 우선돼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한 가지, 두 가지에 대한 잘못된 뉴스들도 있기 때문에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후보가 직접 이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2주 전 금요일에 국민께 사과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의 문제를 떠나 배우자인 김건희 대표의 직접적인 사과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일부 있었고요. 결국 김건희 대표가 직접 관련된 내용을 손수 사과에 대한 사과문을 직접 적고 국민께 나와서 있는 그대로의 솔직한 마음을 사과문을 통해서 전달을 어저께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리고 당 내용에 따른 악재도 여전히 안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정면 충돌로 당내 파열음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사실상 해체에 가까운 선대위 개편 카드를 꺼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 72일 정도 남았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당에 있는 많은 분들 또 당 밖에서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분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가면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매일매일 긴박한 일정들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금 선거대책위원회에는 윤석열 후보가 당의 후보로 선출되고 난 다음 과거 국민의힘이 품지 못했던 많은 분들도 새시대 준비위원회를 비롯해서 여러 조직에 함께 몸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다소 조금 생각이 다르더라도 이 다른 생각을 정권교체라는 국민의 뜻과 의지에 맞춰서 함께 화합하고 그 조율을 통해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당의 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당에 있는 모든 분들 또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은 한 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고요. 내일부터는 후보가 직접 아침 일찍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회의를 챙기면서 더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려고 하는 모습들을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심기일전하는 모습으로 더 나아진 선거대책위원회의 발전적인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 토론회 횟수를 놓고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그 윤석열 후보 측에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면 토론회를 추가로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이 대장동 특검 조건을 단 이유를 들어볼까요? 국민들께서 원하는 건 진실에 대한 답, 진실 규명 아니겠습니까?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최근 이재명 후보가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행보는 말바꾸기, 국민에 대한 진정성이 떨어지고 있는 선거성 행보에 지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 앞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소통을 원한다면 대장동 문제에서 벌써 2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잃게 되는 이 대장동 문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조건 없이 특검을 수용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 스스로도 대장동 문제 특검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특검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특검의 실제 특검이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풀어내기 시작한다면 언제든지 진정성 있는 그 모습과 함께 국민들께 더 많은 정책을 비롯한 토론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병민 선대위 대변인이었습니다. 이제 갈등과 대립을 청산하고 포용과 협치를 통한 유능한 국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민생을 앞바퀴에 개혁을 뒷바퀴에 걸고 전진하겠습니다. 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연말연시를 맞아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특별 대담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4선의 중진
윤호중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 이제 수장을 맡는 게 이제 관례인 만큼 네네. 운영위원장이 되신 지 넉 달 정도 이제 되신 거죠. 국회 네, 운영과 그렇습니다. 이제 살림을 담당하고 계시고 또 청와대와 국가인권위까지 이제 관할하고 계신데 네네. 지금까지 이제 넉 달 정도의 소회 들어볼까요? 네, 한 5달 돼가죠. 아, 네. 7월 말에 운영위원장이 됐으니까요. 그렇군요. 네. 원내대표 된 것은 이제 5월부터 임기가 시작인데 그 원구성이 일기에 마무리가 안 돼서 네. 그 협상이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7월에 이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전체 그 상임위원장도 새로 또 뽑게 됐고 일부를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보람이 있었던 것은 그 일하는 국회 또 유능한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21대 국회의 어떤 민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성과를 내는데 좀 급급하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좀 외면받는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 네. 이런 데 좀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그 결과 이제 정기국회를 마무리 지면서 얼마 전 이 내년도 예산과 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뭐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원만하게 여야 합의로 법정 시한에 사실상 맞춰서 처리를 해서 네. 우리 국회가 이렇게 조용했던 적이 있는가? 아, 오히려 조용하니까 국민들께서 네. 못 알아보시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만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방금 전 이 파워 인터뷰 코너 앞에 오프닝 영상에서도 소개가 됐던 말인데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민생을 앞바퀴에 그리고 개혁을 뒷바퀴에 걸고 전진하겠다. 사륜구동으로 네. 유능한 국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지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운영위가 특히나 주력했던 현안 그리고 주요 성과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운영위원회는 이 원구성 협상의 다른 한 그 합의 사항이었던 이 상황 노릇하는 법사위를 없애겠다라고 네. 해서 국회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사위가 더 이상 체계 작구 심사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 법을 개정을 했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그동안 묵혀져 왔던 그 민생 법안들이 있거든요. 고향사랑 기부금법이라든가 또 세무사법 같은 경우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왔는데 법사위에서 이걸 계속 잡고 있는 겁니다. 뭐 1년 이상 붙잡고 있기도 했고 이런 것들을 민생의 중요한 법들임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의 이 갑질에 의해서 통과시키지 못하던 것들을 다 통과시키게 됐다. 또 더 나가서는 이제 세종의사당법을 처리를 했죠. 네. 예, 또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해서 군 인권 그 심의관을 이 제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군 인권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담해서 다룰 수 있게 됐습니다. 네네. 세종의사당법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관련 질문 이제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11개 상임위를 포함한 국회 이제 세종의사당이 5, 6년 뒤에 이제 문을 여는 그 밑그림이 이제 나온 상황인데 운영위원장이 되시고 나서 이제 관련법을 이제 통과시켰고 그 과정과 국회 이제 의사당의 세종의사당의 청사진 함께 좀 설명 좀 들어볼까요? 11개 상임위원회가 옮겨갈 거다라고 하는 것은 제출됐던 여러 법안 중에 한 법안의 내용입니다만 그 내용을 포함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의사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또 어떤 지금 현재 여의도의사당과 기능적으로 어떻게 나눠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어서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이 근거 조항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각종 용역을 통해서 세종의사당을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제 그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브뤼셀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스트라스부르는 프랑스인데 네. 브뤼셀은 벨기에고요. 스트라스부르의 의사당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집행위원회와 의사당이 그러니까 정부와 국회가 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 브뤼셀의 의사당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네. 거기에는 이제 회기를 나눠서 이 어느 임시회는 뭐 스트라스부르에서 정기회는 브뤼셀에서 이렇게 나눠서 하기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기능은 어떤 것이 더 국정을 다뤄 나가는데 효율적인가라고 하는 그데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를 해나가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네. 운영의 이제 효율성을 살려서 네네. 어떻게 설치를 할 건지는 앞으로 또 이제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그 청와대 집무실도 세종의사당 안에 설치되는 게 이제 그 힘이 좀 실리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 여당 민주당 세종 의사당 안에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예, 그 청와대 이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에도 둬야 되겠다라고 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주에 당론으로 네. 이 세종특별자치시법에다가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는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네네. 또 야당에서도 정진석 부의장님이 또 유사한 법안을 내주셔서 여야가 크게 이견이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의사당은 어디까지나 이 입법부니까 입법부 안에 그 행정부가 들어올 수는 없고요. 네. 아무래도 다른 공간을 찾아서 이제 집무실을 갖추게 되면 뭐 대통령께서 이제 출퇴근을 하시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청와대에 계시고, 그러니까 광화문 뒤쪽에 계시고 이 공무원들이 전부 그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아니라 이제 대통령께서 세종시에 출근하셨다가 직무를 보시고 또 퇴근을 하시고 네. 이게 훨씬 더 그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운영위가 청와대 비서실 등을 감시하는 또 상임위인 만큼 네네.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문재인 정부 5번째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김진국 수석도 이 되풀이되는 민정수석 또 순환사를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반복이 되고 있는 이 잔혹사. 위원장께서는 그 근본적인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네, 듣고 저희 싶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제 이 청와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이제 국회 사무처를 담당하고 있어서 네. 이렇게 이런 곳에서 일테면 공직 기강이라든가 네. 또 업무의 어떤 국정 목표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다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네. 김진국 수석의 일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아드님이 이 조현병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무리를 빚었는데 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셨죠. 그러나 이 민정수석을 비롯해서 청와대 수석이 대통령 임기에 뭐 한 5명 정도 이 임명이 되는 것은 뭐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되게 적으면 4명, 좀 많으면 6명 정도의 수석들이 네. 어느 비서실이든 어느 수석 비서실이든 그렇게 교체가 되거든요. 뭐 민정수석 5번째 김진국 수석이 그만두게 된 사유는 그렇지만 이렇게 잦은 교체는 아니다. 뭐 잔혹사라고까지 할 것까지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냥 뭐 교체 횟수로 보면 어느 정권의 그냥 평균적인 평균 수준이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또 운영에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요. 앞서서 얘기한 현안들 외에도 운영위가 21대 국회 전반기에 꼭 이것만은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위를 어떻게 네.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내년 3월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네. 5월 10일이 새 정권 출범일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뭐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어느 당 후보가요. 그러니까 여야가 심각하게 좀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인사청문회 제도입니다. 네. 우리 인사청문회 제도가 너무 이 청문 대상자를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 프라이버시를 무시하고 심지어 가족들까지
뭐 여론의 심판대에 올려놓는 그런 예들이 많아서 어느 정도의 좀 금도를 정해야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개인의 그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가 또 도덕성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그 가족의 질병 문제까지 들춰내는 이런 것들은 좀 비공개 청문회에서 하고 공개 청문회에서는 주로 정책과 비전을 놓고 그 자질을 평가해보는 그런 청문회로 발전시켜 나가야 어느 정부가 됐든 그 정부가 좋은 인재를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같은 청문제도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장차관감을 고르기가 어렵다는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요. 그래서 좀 이런 과제를 좀 해결하고 싶습니다. 청문회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좀 맹점이라든가 뭐 네, 이런 네. 거를 이제 앞으로 좀 보완할 그런 네, 게 네, 이제 숙제가 그렇습니다. 남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21대 국회 운영이 이제 앞으로의 이제 과제 뭐 이런 거 이제 여쭤보니까 마지막 질문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질문의 절반이 끝났습니다. 절반이 남았습니다. 이제 그 원내 사령탑으로서의 이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코로나 관련해서 손실보상 관련 추경 얘기도 뭐 연일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선보상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정작 여야 간의 논의는 뭐 진전이 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그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야 간에는 뭐 50조 추경, 뭐 100조 추경, 뭐 수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네. 야당과 함께 논의를 해보자라고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할 생각이 없고요. 이 집권하면 집권 후에 내놓겠다라는 얘기를 거듭하고 있어서 그리고 여당이 정 바라면 정부에서 편성해서 와라.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진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네. 저희는 코로나19 대책으로 꼭 필요한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감염병 긴급 대응 기금을 설치하자. 그래서 긴급 대응 기금법을 제출해 놓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손실보상제도가 이게 이제 분기가 끝나면 예를 들어서 지금의 이제 4분기지 않습니까? 네. 4분기 행정명령에 의해서 이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들이 있으면 내년 1분기에 가서 이제 심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한 1월 10일 정도 되면 심사가 시작되는데 이러면 심사 기간이 또 상당히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손실이 발생한 뒤 3개월, 4개월 뒤에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제 소상공인들은 피해를 다 입고 고통을 다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겨우 보상을 받는 이런 실정이라서 이 선지원 뭐 후정산을 하자. 네. 뭐 후정산이라는 것도 이재기를 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정산을 하는 이 방식으로 하면 훨씬 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선지원 방안을 이제 이 소상공인 지원법에다가 집어넣는 것이죠. 네. 그런 법을 지금 저희가 당론으로 확정을 했고 또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재명표 양도세 중과 유예 카드가 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원내대표께서는 이를 논의하는 워킹그룹을 또 띄우시기도 했는데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실상 이게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걸 뭐 그 숨고르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더 그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인지 이것은 사실 워킹그룹 내에서 논의 여하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당 내에 이 양도세 그 중과 유예를 찬성하시는 분들 또 반대하시는 분들을 전부 모아서 워킹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하게 이 입장을 밝혀온 분들이 직접 테이블 안에서 한 테이블에서 논의를 해서 답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내놓은 대안이거든요. 네. 거기에서 저는 뭐 어떤 방식이 됐든 이 합의점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야가 뭐 부동산 감세, 뭐 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할 만큼 뭐
그 생각들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뭐 생각의 방향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네네. 예, 야당은 대원칙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원칙이 다르죠. 그러니까 야당은 이 그 부동산세를 대폭 그 깎아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종부세 같은 경우에 폐지하든가 뭐 또 이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중과제도 자체를 폐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이 중과 부동산 세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유예하는 데 따른 정책적인 효과가 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과를 유예하는 유예 제도를 좀 도입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령자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 탕감해 주는 게 아니라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납부 유예를 해주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선거 전이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 표현 하나 하나에도 굉장히 그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야당의 이렇게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허위 이력 논란 관련해서 어제 대국민 사과가 있었는데요. 그 민주당에서 이제 날선 비판을 이제 쏟아냈는데 원내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뭐 사과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뭘 또 평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미 지켜보셨고 나름의 판단을 다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글쎄요, 김건희 씨의 사과도 그렇고 또 그 이후에 윤석열 후보의 그 반응이랄까 이게 입장을 내놓는 걸 보면. 글쎄요, 전 이분들이 사과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과할 때는 아주 단순하게 사과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과 말고 다른 것을 여러 가지를 섞다 보니까 좀 효과가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그 두 후보 간의 지지율과는 어떻게 연결이 될 걸로 뭐 예상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예, 그 국민들께서 이제 김건희 씨의 사과를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이신다면 어느 정도 이제 그 이슈가 이력을 부풀렸다든가 허위 이력을 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좀 잦아들겠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국민들의 어떤 뭐랄까요, 이렇게 감정을 좀 건드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요. 제가 뭐라고 평가를 유보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어느 한쪽으로 단정해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2021년도 저물어 가는데요.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윤 원내대표께서는 좀 이번 한 해가 좀 남다른 한 해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인 소회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내대표로서 우리 국회를 과거 어느 때보다도 원만하게 끌어왔다라고 하는데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과 절차를 잘 끌어왔는데 그 결과가 성과가 없다면 그 과정 절차를 조심해서 만들어 온 거에 제대로 평가를 못 받지 않겠습니까? 일부의 성과를 냈지만 앞으로도 많은 성과를 내서 국민들께서 국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들여다보고 아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회 방송에서도 국민들께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그리고 다하겠습니다. 또 오늘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연말연시 신년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이 한 해 동안 정말 수고도 많으셨고 또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줄 압니다. 저희들도 그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아직 그 길이 좀 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하루빨리 이 터널을 지나서
보다 더 이렇게 미래의 희망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날을 빨리 당기고자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우리 서로 이 코로나 걱정 안 하고 그 이웃과 또 가족과 함께 만나서 그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 국회 방송도 국회 운영위 이제 소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국민을 위한 국회 방송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이 그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국회 방송도 앞으로 계속 위원장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뉴스앤파워 인터뷰에서는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윤호중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화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평년 수준 겨울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 서울이 영상 4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4도에서 5도 정도 높아지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엔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